자, 이번에는 6장의 내용인 필수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5장에서 다룬 입론 구성에서 필수 쟁점에 대한 얘기를 하였는데요. 그중에서 필수 쟁점의 사례들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토론의 네 가지 필수 쟁점은 어, 우리 입론 구성에서도 충분히 살펴보았는데요. 문제 쟁점, 영어로는 피해, harms, 또 원인, 내재성, 그다음에 해결 방안, 해결성, 이익 비용 이렇게 네 가지 필수 쟁점이 있습니다. 어, 현재 교육과정상에는 요 두 개를 합쳐서 문제 이렇게 어,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원인이라는 거는 또 문제에 이렇게 좀 종속되는 면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아울러서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3원 체계라면은 1, 2, 3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건 스탁 이슈라고 하는데요. 필수 쟁점입니다. 그래서 핵심 쟁점은 이제 뭐 중요한 쟁점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쟁점을 나누기도 하는데 그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필수 쟁점은 정책 토론의 필수 쟁점은 이렇게 이 논리 구조를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제 그것의 뭐 주제 어떤 차원들이 되겠죠. 뭐뭇에 대한 것, 뭐뭇에 대한 것, 뭐뭇에 대한 것 이런 식으로 그 토론마다 그런 주제 쟁점들이 있지만 이건 이제 필수 쟁점이라고 해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쟁점, 피해 쟁점은 현재 상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중대한 피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야 되고 변화의 정당성, 그죠? 이 첫 번째 문제 쟁점부터 입증이 안 되면은 여기서 실패하면은 뒤에 아무리 멋진 해결 방안 A를 가져갔다고 해도 이것을 도입하거나 시행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상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입증을 해야지 그다음에 이제 A가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첫 번째 단계에서도 완벽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A가 도입할 만하게 굉장히 중대하다. 중대한 얘기이다. 이것이 그냥 사소한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가만히 놔두면은 크게 이 문제가 커진다. 그런 식으로 중대함을 또 강조를 해야 됩니다. 이 피해에는 양적 차원과 질적 차원이 있죠. 그래서 양적 차원은 이 말 그대로 헤아릴 수 있는 것, 피해자의 수라든지 또 피해액, 그죠? 이런 양적 수치를 얘기합니다. 뭐 서머타임으로 인해서 3천억 원의 뭐 에너지가 낭비가 된다. 또 동물 실험으로 인해서 뭐 20만 마리의 실험쥐가 생명을 잃는다. 뭐 이런 것들 되겠죠. 그래서 이 양적인 피해는 특별히 공신력 있는 통계 자료, 그냥 추정치가 아니라 저도 지금 추정치로 말씀드렸는데 강의할 때는 이것이 정확하게 어디서 집계된 것인지 또 그죠? 이 피해액도 어떻게 집계된 것인지 그래서 요 공신력 있는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성이 부족할 때는 반박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반대 신문으로 바로 그 쥐들이 그렇게 많이 죽나요? 뭐 그랬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은 그 부분이 입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다르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도입해야 된다. 뭐 그렇게 했을 때 뭐 그렇게 많이 죽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시나요?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뭐 따져지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뒷부분의 토론에서 힘을 전혀 못 받게 되는 거죠. 자, 피해 양적 차원에 이어서 질적 차원이 있게 되죠. 그 피해로 인해서 훼손되는 중대한 어떤 가치가 되겠습니다. 인권이라든지 생명권. 여러분 그 낙태 문제도 두 개의 중요한 가치가 충돌하고 있죠. 뭐 산모의 즉 여성의 뭐랄까요? 자기 선택권 또 건강권 그죠? 뭐 이런 가지 것들이 있고 또 우리 태아를 또 생명으로 보느냐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판단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태아의 또 말 그대로 생명권 그죠? 우리가 음 태아의 생명을 함부로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중요한 가치들이 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질적인 피해는 피해의 어떤 양적 피해랑은 또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뭐 아까 쥐 같은 경우도 이게 2천만 마리가 죽든 아니면 한 마리가 죽든 이 또 질적인 걸로 하면 어떤 생명체의 어떤 생명에 대한 것이니까 이건 또 그건 헤아릴 수 없는 또 중대한 가치를 가르치게 됩니다. 가르치게 됩니다.
단순 피해보다는 어떤 이런 가치 이것을 갖다 강조하게 되고요. 요 두 개를 갖다가 양적과 질적을 결합할 때 이 논증 효과가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양적으로도 심각하고 또 중대한 가치를 건드리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든 문제에는 그 원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내재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와 태도적인 그 원인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피해 해결의 논리적인 어떤 연결, 고리가 되겠습니다. 살펴보면은 구조적 내재성은 뭐냐면은 법률과 제도 등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원인이 되는 겁니다. 사형 제도는 이것도 이제 법률에 정해져 있겠죠. 그죠? 뭐 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또 장애인 고용률 관련법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몇 퍼센트로 해야 된다. 이런 법령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죠? 학교에서 뭐 체벌과 관련해서도 어떤 법령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규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시적 제도 제시가 설득력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좀 찾게 할 때 예를 들면은 뭐 그 대형마트 의무 수업 같은 경우도 그게 어느 부처의 어느 법령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인지를 딱 찾아서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통시장하고 또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줬을 때 훨씬 설득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뭐 통계 수치들 이런 거 찾는 데만 혈안이 될 게 아니라 그 현재 상태의 문제가 내재된 어떤 원인, 그죠? 그 문제의 내재된 원인이죠. 그것을 갖다가 밝히기 위해서 그 제도를 찾는 것, 규정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나중에 또 사회생활 할 때나 그럴 때 이런 제도나 규정을 잘 숙지하고 이것으로 이제 대처하는 그런 역량을 또 길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목소리가 크거나 그냥 뭐 이렇게 뭐죠? 앓는 소리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규정과 제도를 가지고 이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태도적 내재성은 사람들의 인식, 가치관, 또 이런 편견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편견이라든지 차별 등이고, 요 역시 구조와 태도를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있습니다. 이 구조가 태도를 낳죠. 예전에는 학교에서 이제 체벌을 했었죠. 정말 예전에는 그죠? 그랬을 때는 학생들 수가 또 많았고 학생들 통제가 또 어려웠기 때문에 당연히 선생님들은 커다란 이제 뭐 지시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체벌할 때도 쓰이는 그런 사랑의 매를 들고 다니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태도가 어떤 태도가 만연했냐면은 학생들도 또 말 안 듣는 친구들 떠든 친구들도 있으니까 뭐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또 맞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세월이 흘러서 어떤 학생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변하면서 제도가 생기게 되죠. 그죠?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그런 또 인식이 옛날에는 학생은 좀 맞아야 돼, 사랑의 매야 이런 인식이 있을 때는 그런 제도가 없다가 그런 인식이 바뀌니까 학교 체벌 금지에 대한 제도가 생기게 되는 거죠. 법령이.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법령으로 제도화돼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지만은 제도가 돼 있다 보니까 어떤 또 인식이 생겨요. 아, 학교 체벌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사랑의 매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또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순환 구조에 있습니다. 모든 사회가 그렇죠. 사람들의 인식에 의해서 제도나 법령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제도에서 살다 보니까 또 사람들의 인식이 강제되고 거기서 이제 딱 그죠? 구획이 되는 그런 요 순환의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볼 때 요렇게 본다면은 이것을 굉장히 또 그 원인을 갖다가 살펴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요건 이제 장애인 의무 고용률 높여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교재에 있는 사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요 학생이 직접 요 토론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한 사례인데요. 첫 번째 입론에서 문제 제기 단계에서 즉 아까 이제 해결 방안도 얘기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 문제가 있다라는 장면에서 얘기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한 현재 상태 피해에 대해서 양적 중대성, 질적 중대성, 양적인 피해, 질적인 피해에 대해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의해서 지금 양적인 부분에서의 문제
이 선진국들은 5, 6% 수준인데 우리는 그것보다 상당히 낮다. 그래서 어떤 통계 수치를 들어서 음, 양적인 면에서의 어떤 피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질적인 중대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장애인들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이라든지 개인의 삶의 질, 그래서 한 명의 삶의 질, 또 행복, 가정의 행복, 이런 중요한 가치들을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요 논제가 상당히 그 학생들에게 교훈성이나 정보성이 있어서 매력적이었는데요. 음, 토론하는 걸 직접 봤는데 또 반대측 학생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고용주 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이 비용이 많이 든다.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기도 하고 또 문턱을 갖다가 다 없애기 위해서 또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화장실도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들을 들여와야 돼서 이 기업이 비용이 늘어나서 굉장히 뭐죠? 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기업체에서는 오히려 세금이나 또는 어떤 기금 이런 것들, 기부금 이런 것들을 내서 장애인들을 돕겠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꼭 이렇게 막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한다기보다 좀 편하게 우리가 돕도록 하겠다. 이런 또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 찬성 측이 주장하고 있는 이 가치들은 편안한 삶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장애 있는 자와 또 장애가 없는 자가 같이 공존하는 사회.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그냥 편하게 어떤 복지 기금을 받아서 그냥 집에서 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답게 일이라는 것도 굉장히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어떤 삶의 질, 그다음에 가정의 행복. 집에만 맨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같이 서로 일하면서 같이 사는 그런 중요한 어떤 가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반대측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얼핏 들어서는 기업에서는 조금 분담금을 좀 내고 또 장애인도 또 그냥 편한 삶을 산다. 이런 가치랑은 또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토론을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을 직접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인 같은 경우도 이제 태도적인 원인.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그런 면. 그래서 장애인의 노동력이 일반인들보다 떨어진다라는 이런 인식 때문에 이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문제를 잡아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조적인 원인은 어떤 법률에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공공기관은 3%, 또 민간 기업도 2.5%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이런 법령의 어떤 제도적인 부분을 짚고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도 기업체나 특히 이제 민간 기업에서는 그냥 벌금을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오히려 고용을 사실은 또 기피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갖다 이제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 학생들의 토론이었지만은 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이 정책 토론을 하면서 굉장히 성숙한 생각들을 하고 그다음에 또 무조건 이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업체 입장에서도 어떤 또 고려할 점들을 또 얘기하면서 서로 균형 있는 시각들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성숙해지는구나라는 느낌을 옆에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네 가지죠. 피해의 1, 2, 3, 4 이런 식으로 어느 토론대회 심사 나갔을 때 지금 이제 실제 토론한 사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피해에 대해서는 요건 이제 요 퍼센트보다도 그것으로 인한 실질적인 어떤 피해를 조금 양적으로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차원을 요렇게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요런 입론은 상당히 드뭅니다. 예. 이렇게 문제에서 이 네 가지 차원을 그대로 조망했을 때 사실은 심사자 입장에서는 거의 마음속으로 끝났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제 책이나 또 제가 예전에 이제 또 연구한 논문에도 이렇게 제시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을 보고선 또 어느 선생님께서는 토론 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준결승까지 진출을 해서 2등을 해서 또 굉장히 학생들, 학부모도 좋아하고 교장 선생님께도 칭찬을 받았다 해서 저에게 또 메일을 주신 분도 계신데요. 이렇게 네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완벽한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TV에서 여러 가지 뭐 국회, 어,
상임위원회라든지 또 뭐 국정조사라든지 TV 방송 토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이 하는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토론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잘 본 적이 없죠. 그죠? 그냥 목소리를 높이거나 그냥 어떤 단편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정말 비판적 사고력이고 의사통 능력이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한마디만 첨언을 하면은 사실 이런 훈련을 우리 초중고 교육에서 제대로 받지 못했던 또 우리 기성세대의 그런 교육들 그때 뭐 또 교육적으로 또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정보 전달, 지식 또 주입식 위주의 그런 교육이다 보니까 이런 토론 경험도 부족하고 또 이런 것을 배워본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중요한 자리에서 정책 결정을 하고 그럴 때 꼭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이든 학교건 또 뭐 군대 경찰이건 이런 데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렇게 입체적으로 조망을 못하고 그냥 그죠? 높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또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괜히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갈등을 하게 되는 이런 사회 현상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뭐 학생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서 이 친구들이 이제 커서는 그걸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해결 방안 쟁점입니다. 그죠? 예,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되고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 주체는 누가 해야 되는지, 이게 서울시청이 해야 되는 건지, 서울시 교육청이 해야 되는 건지, 그죠? 예, 아니면은 그 교육지원청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해당 그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뭘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논제 자체가 A 해결 방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퀄 논제 이퀄 해결 방안 그죠? 그래서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니라 논제에 담긴 것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더 구체화가 되겠지만은 해결 방안을 다뤄주는 게 좋고요. 자 시행 주체 그다음에 방법 또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실행 가능성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용어도 좀 정의해 주고 실행 범위도 우리가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것도 해야지 훨씬 더 실행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반대측은 당연히 실행의 어떤 불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잡아주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익 비용 쟁점인데요. 예, 또 비용 또는 이제 부작용입니다. 예, 제가 마우스가 아니라 이제 이게 트랙패드다 보니까 글씨 쓰는데 어려움이 좀 있네요. 예. 방안이 초래하는 이익과 부작용을 주게 됩니다. 예.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하고요. 반대측은 반대로 비용, 또 부작용 이것을 강조하면서 방안을 도입하거나 또는 폐지하거나 어떤 현재 사회 변화가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익 비용 쟁점인데요. 그 서머타임제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찬성 측은 서머타임제를 시행하면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서 첫 번째 경제적 이익 이게 구체적으로 뭐 2천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입증이 가능한 거라면 또 근로자의 퇴근 시간을 4시로 앞당겨서 가정의 행복 지수 부모님과 같이 아이들이 치킨도 시켜 먹고 야구장도 가고 영화도 보고 하면서 행복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여가 시간 활용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돈을 쓰게 되잖아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야구 구경도 하고 그래서 이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할 수 있음을 또 요 세 번째 이렇게 이익을 요 이렇게 하겠죠. 요거는 우리가 아까 입론 구성에서 살펴보았던 해결 뭐죠? 필요 방안 모형의 이 원, 투, 쓰리 이익을 한 번에 여기서 다룬 것이 되겠습니다. 요 이제 요걸 꺼내 가지고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선행 조직자로 쓰게 되면은 비교 우위 모형이 되겠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반대측은 서머타임즈 하는 건 좋은데 요 1시간 앞당기는 게 8시에서 7시로 앞당기면은 요즘 여러분 예전하고는 다르게 모든 게 다 전선화돼 있죠. 이 시간에 대한 게. 뭐 영화 예매 시스템, 그다음에 공항 뭐 예약 시스템, 모든 것들이 다 시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1시간 앞당긴다? 은행도 그거 있잖아요. 뭐 입출금하고 이럴 때 전부 다 시간이 뭐 언제부터 가능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할 때 여기서 만약에 2천억 원의 에너지 절감 비용이 든다 그랬을 때 그 전산 뭐죠? 조정 비용 이것이 만약에 8천억이다. 그럼 사실은 이 비용이 훨씬 더 크죠. 이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사실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데 요즘은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야근이 또 많은 직종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름에 8시에서 7시로 출근 시간을 앞당긴다고 해서 퇴근 시간이 만약에 5시에서 4시로 당겨지는 게 당겨지지 않습니다. 뭐예요? 퇴근 시간은 5시가 아니라 뭐 어차피 퇴근 시간 9시인데 이때도 9시에 하고 그럼 괜히 출근 시간만 빨라지게 됩니다. 그죠? 예. 출근 시간만 앞당길 뿐 퇴근 시간을 보장하지 못해요. 그러지 삶의 질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높여지지 못합니다. 여기 아까 뭐 4시에 퇴근해가지고 뭐 치킨 시켜 먹고 야구장 간다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괜히 1시간만 손해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측은 비용이 더 큽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그 네 개 차원을, 음, 볼 줄 아는 눈, 이것이, 만약 학생들이 이 네 개 차원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너무 기특하고 참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문제, 원인, 해결, 이익쟁점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이 능력은 이 또 토론이 특별히 정책 토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이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통합적인 분석과 또 철학적인 사유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찾을 때 2천억 원, 뭐 20만 마리 이런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이제 요렇게 원 설명드렸죠. 예. 그래서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인데 요 가치도 이 정책 논제에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이 정책이 어느 가치랑 맞닿아 있는지를 다루게 되기 때문에 깊은 또 철학적 사유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장이 바로 이제 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론이 실제 또 교실에서 시행할 때 학생들 준비시키기도 어렵기도 하고 또 학생들도 또 낯설어하기나 하거나 또 꺼려하기도 하고 선생님 손이 많이 갑니다. 또 제일 또 어려운 점이 평가가 또 쉽지 않은 면도 있고요. 그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또 뭐 어렵다고 해서 또 안 해버리면 또 언제까지 안 할 겁니까? 또 언제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장점들을 좀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작게라도 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육적 시사점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원인을 함께 분석해야지 효과적이고요. 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해결 방법과 이익 비용도 같이 얘기했는데 좋겠죠. 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적정한 선에서 네 개 차원이 이제 사실은 풀 세트인데요. 좀이 학교 급에 따라서 조금 이제 순차적으로 좀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토론 교육의 방향성. 저는 이제 토론 교육의 방향이 비판적 사고력이나 또 의사소통 능력, 보통은 이제 요거를 이제 많이 따지는데요. 그것과 더불어 요즘 이제 민주 시민성, 그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듯이 민주 시민성에 직결되죠. 진보랑 보수로 나눠서 또 얘기하는 면. 근데 저는 이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네 가지 차원으로 바라보고 입증의 책임을 지고 설득력 있게 또 대중을 설득하는 이것이 바로 지도자를 기르는 예, 교육적 장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라고 그랬을 때 또 리더십이라고 그랬을 때 이것이 뭐 나중에 대통령이 될 사람 또 사장이 될 사람 또 뭐 군대에 또 뭐 장성이 될 사람 이런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바로 뭐 고등학생이 되거나 또 대학생이 되어서 작은 그 팀 과제의 팀장, 대학생 3명, 또래 4명의 팀장이 되든 또 가족의 가장이 되든 가장은 또 뭐 꼭 아빠만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또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리더는 한 명일 수 있지만 또 리더십은 다 같이 발휘하는 겁니다. 그 리더십을 길러줄 수 있는 게 무슨 여름방학 때 리더십 캠프 2주 간다고 해서 리더십이 길러지는 게 아니라 이런 토론 훈련을 통해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바라보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어떤 합의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을 길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친구들을 우리 이 초중고에서 토론 교육을 통해서 가르쳤을 때 이 친구들이 이렇게 대학생이 되어서 또 가족의 가장이 되어서 기업체에서 팀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또 뭐죠? 정치 지도자들이 되고 작은 지자체의 작은 어떤 위원부터 또 진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리더들이 다 될 거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또 과학 분야, 예술 분야에 또 다 지도자들 또 리더십을 발휘할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토론 교육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것을
교육자로 잘 못 가르쳐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다른 면에서는 예술, 문화예술, 뭐죠? 경제 여러 면에서는 선진국의 어떤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정치는 항상 삼류도 아니고 사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런 부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입니다. 네 가지 필수 쟁점은 말 그대로 필수적인 거고요. 입론의 뼈대가 됩니다. 그리고 각 쟁점 간의 논리적 연결이 중요합니다. 이 네 개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해결해야지 현재 상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해결을 입증해야 되려면은 또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는 입론 구성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입론 구성이 되면은 여러분, 자, 여기 아까 제가 뭐 지도자를 키운다고 했는데 이게 또 영역 통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입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료를 읽어야 되죠. 또 뭐 자료를 여러 가지 또 다큐라든지 또 보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인풋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입론을 뭐죠? 작성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읽고 쓰고 그죠? 찬성 측, 반대 측은 또 반대 측 입론을 또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실제 토론할 때는 이게 교실 토론이건 토론 대회거든 입론을 또 말로 하게 되죠. 예, 말하고 또 상대방은 이걸 또 예, 빠짐없이 경청을 해야 되죠. 경청을 해야지 반대 신문이든 반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듣고 읽고 말하고 쓰고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토론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합의하는 뭐 보고서라든지 분석 보고서라든지 소감문이라든지 성찰지를 또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쓰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저는 비단 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도덕과 사회과 또 과학과 수학 전부 다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총체적인 이런 사고력 훈련 또 의사소통 능력 훈련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필수 쟁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